제가 오늘 하게 될 발표는 그 번역 아카데미가 지금 번역 대학원 전문 대학으로 그 변신을 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발표는 아카데미의 성장 과정을 살펴보고,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 아주 눈부신 성장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괄목할 만한 성장에도 불구하고 왜 번역 아카데미로 남아있지 않고 대학으로 변신을 해야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시간을 절약하는 방법으로 그냥 제 글을 읽어 나가겠습니다. 먼저 번역 아카데미의 교육과정 운영 성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규모의 성장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말씀드리겠는데요. 번역 아카데미는 한국문학 관련 차세대 전문 번역가를 양성하기 위하여 2008년 한국문학번역원에 의해 설립되었습니다. 번역원은 2003년부터 예비 번역가 단기 연수 프로그램을 기획하면서 번역가 양성 사업을 조금씩 시작하였지만, 외국인 연수자와 원어민에 가까운 내국인 외국어 구사자를 대상으로 주 15시간 연 24주 정기 과정을 개설하였고, 그 다음에 주로 내국인을 위한 그런 야간 과정을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2015년부터는 정규 과정을 2년제로 확대하였습니다. 아카데미의 중심 사업은 외국인 중심의 정규 과정이므로 이 과정 중심으로 아카데미의 성장과 현 상황을 간략하게 소개하겠습니다. 2008년 영어, 불어, 독어 등 3개국 언어권에서 연수자를 모집하는 것으로 시작하여 2009년 러시아어, 2010년 스페인어, 그리고 2020년에는 중국어 1어가 추가되어서 7개국 언어권으로 대상 언어가 확대되었고, 한 학기 기간을 12주에서 일반 대학처럼 15주로 연장하였습니다. 최근 2021년에서 23년 사이에는 2년제 정규과정, 기초과정과 심화과정, 정규과정, 그리고 기초과정과 심화과정으로 이어지는 야간과정, 그리고 신진 번역가들이 각자 본인의 텍스트를 가져와 토론하는 세미나 형식의 번역 실무 과정인 번역 아틀리에, 그리고 영화, 웹툰, 만화 등의 문화 콘텐츠 번역 실무 고급 과정 등 총 4개의 과정으로 구성되어 운영되었고, 어느덧 7개 국어 출신의 23명에 이르는 제14기 정규과정 수료생, 그리고 영어, 불어, 스페인어, 중국어, 일본어, 베트남어 등 6개 국어 출신의 문화 콘텐츠 번역 실무 과정 수료생 24명 이렇게 배출하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아카데미는 개교 이후 지금까지 정규과정 279명, 야간과정 608명, 번역 아틀리에 259명, 문화 콘텐츠 번역 실무과정 62명 등 총 1384명에 이르는 수료생들이 아카데미를 거쳐갔습니다. 2008년 전체 수료생이 58명이었던 것에 비하면 15년 사이에 무려 20배가 증가하였습니다. 그러면 수료생들의 활약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규모의 성장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아카데미 출신의 신진 번역가들의 활약이 점점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2021년, 22년 사이에 수료생 진로개발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번역활동 지원 건수는 48회에 이르렀고, 인턴십 지원은 23건이나 됩니다. 그 결과 2023년 6월에 과정을 마친 제14기 수료생들 가운데 번역서 해외 출간이 예정된 경우는 8건, 대사문화재단 한국문학번역연구출판 지원 공모사업, 한국문학번역원 번역지원 공모사업, 한국문학번역원 해외출판사 번역출판 지원 사업에 선정된 건수는 3건에 이릅니다. 참고로 한국문학번역원은 2001년부터 2022년까지 총 39개 언어권에서 2,312건 번역 지원하였고, 대사문화재단은 해마다
15건 내외의 작품을 번역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 기수의 수료생들이 거둔 성과로 이 정도의 그 성과는 매우 괄목할 만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2021년에 처음으로 수료생의 번역서가 1종 출간된 것에서 출발하여 2022년까지 총 159건이 누적되었고 누적되어서 수료생 출간 실적은 무려 159배 증가하였습니다. 또 한국문학번역상, 번역신인상, 문화고문과 문화 콘텐츠 웹툰 부문 신인상, 제2회 신한류 문화 콘텐츠 컨테스트 영화 부분 번역상, 제53회 코리아타임스 현대문학 픽션 부문 번역상, 제3회 리딩 페테르스부르크 국제문학 번역신인상, 2021년 한국도서번역대회 격려상 등 각종 공모사업과 번역대회에서 아카데미 출신의 신진 번역가들이 두각을 드러내었습니다. 다른 한편 문화 콘텐츠 번역 실무 고급 과정은 정규 과정보다 역사는 짧지만 수료생들의 성과는 이보다 결코 못하지 않습니다. 2023년 24명의 수료생 가운데는 출간 예정인 소설 번역에 공역자로 참여한 경우도 4건이나 되며 영어권에서는 국제영화제 출품작 번역에 참여한다거나 혹은 웹툰 작품을 번역하여 자국의 플랫폼에 올리는 등 활발하게 활동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가장 최근까지 이루어진 그 성과를 간략하게 요약을 해봤습니다. 그러면은 지금부터는 우리 번역 아카데미가 번역대학원 대학을 설립하기 위해서 설립하는 과정으로 이행기 교육 과정을 지금 기획을 하고 있고 지금 지금 몇 년인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 2023년 가을 그러니까 새 학년이 됩니다. 정규 과정을 가을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2023년부터 이 이행기 과정을 시행하게 됩니다. 그것에 관하여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처럼 한국문학 번역의 미래를 짊어질 차세대 번역가 양성에 있어서 번역 아카데미는 오랫동안 러시아권 문학 번역 교육을 받고 아카데미는 어떤 독보적인 한국 문학 번역 교육에 있어서 독보적인 위상을 확립했습니다. 그러나 아카데미는 여기에 머물지 않습니다. 아카데미는 한국문학번역원에서 차지하는 위상으로 인해 필연적으로 갖게 되는 여러 한계를 극복하고 더 발전된 미래로 나아가기 위하여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국문학번역원이 대학을 설립할 수 있도록 번역원의 근거법인 문학진흥법의 일부 개정안이 발의되어서 국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이 전망에 발맞추어서 아카데미는 이화여대 통번역대학원 연구용역 및 번역 아카데미 전임 교원들의 연구를 바탕으로 2023년 가을 학기부터 달일말에서 말씀드렸듯이 새 학년부터 대학원-대학교 체제가 완성되기까지 이행기 과정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여기는 문화 콘텐츠 번역 실무 고급 과정이 정규 과정에 통합되는 것이 큰 변화 중의 하나이며 야간 과정, 번역 아틀리에와 함께 3개의 과정이 운영될 것입니다. 이행기 과정이 시작되는 2023학년에 입학하는 연수자 숫자는 45명으로 대폭 늘어가게 됩니다. 목표는 언어권당 10명까지 선발하는 것이지만 아직은 영어권, 중국어권, 러시아권을 제외하면 다른 언어권들은 4-5명의 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제 아카데미의 핵심인 정규과정 교육 프로그램을 간략하게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이행기 교육 과정의 특징은 개강 전에 수료생들이 들어야 할 온라인 선수학습 6과목을 개설하였고요. 잠깐만.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예, 죄송합니다. 이게 지금 온라인 선수학습 개설 강좌에 대한 설명이 여기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과목이 개설되어 있는데 기초 미디어 이론, 문화 콘텐츠 번역에 필요한 기술의 기본 지식, 그리고 기초 문학 번역 이론, 번역을 위한 한국어, 한국문학 기행, 한국문학사 등 한국문학 및 문화 콘텐츠 번역과 관련된 기초 지식들을 미리 습득하도록 하여 개관과 함께 본격적인 교육 과정을 무리 없이 따라갈 수 있게 하였다는 점이 중요한 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2학년 과정에 기초와 심화학습의 2년 과정이 기초와 심화학습의 단계로 이어지도록 하여 과정의 체계성과 연계성을 확보하였습니다. 그럼 이행기 과정, 교과 과정 흐름도를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죄송합니다. 제가 이게 순서가 조금 뒤죽박죽이 돼서 여기 지금 교과 과정 흐름도가 올라와 있는데 이 교과 과정 설계 단계부터 특히 고려되었던 주안점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색깔별로 이게 그 과정들이 잘 정리가 되어서 한눈에 어떤 교과 과정이 어떤 흐름으로 이어지는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그 특징들을 살펴보면은요, 분야별로 이 색깔을 따라가 보면 따라보면서 이행기 과정의 특징을 요약하겠습니다. 먼저 도착어, 그러니까 각 학생들의 모국어가 되겠습니다. 언어 숙달을 위한 강의가 개설되었다는 점, 그리고 한국어 언어 숙달이 한국 문학의 이해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점, 그리고 한국 문화 관련 공통 과목을 3개의 반으로 분반하였고 일방적인 주입식 강의는 일절 지양한다는 점, 전공의 개념을 살려서 문학과 문학 콘텐츠 관련 강의들 중에 선택하는 기회를 제공하되 분야별 번역 실습은 전공 선택과 상관없이 기초학습과 심화학습을 모두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하여 수료생들의 능력을 다각적으로 개발한다는 점, 그리고 세계문학으로서 한국문학이라는 강의를 개설하여 최신 한국문학의 경향을 검토하고 한국문학의 보편성과 특이성을 관찰함으로써 세계문학 속에서의 한국문학의 좌표를 찾아본다는 점, 그리고 번역 실무 강의에서는 번역 원고와 출판 제안서 작성 요령 등에 관해 해외 출판사 관계자에게 직접 조언을 받음으로써 번역 역량 강화 및 문학 번역 출판 실무 이해도를 높이도록 한다는 점, 그리고 워크숍 과목을 신설하여 지도 교수를 정하고 졸업 논문에 해당되는 번역 작품을 완성하게 한다는 점을 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반 번역 연습 강좌에 대해서 특별히 언급해야 하겠습니다. 이 교과목은 아카데미 교과 과정으로는 처음 개설된 과목으로 일반적으로 문학의 범주에 포함시키지 않는 성격의 텍스트를 번역 연습하는 시간인데 다양한 유형의 문장들의 구조를 파악하고 장르에 어울리는 적확한 문체를 구사하는 연습을 함으로써 정확한 의미 전달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는 통번역 대학원에서 실시하는 기술 번역과는 성격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데 문학은 인간의 삶의 모든 국면들을 재현해내는 예술적 공간이므로 비문학 또한 문학 번역의 유의미한 요소가 될 수 있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번역 교육의 영역을 다방면으로 확장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한편 4개의 계절 학기 온라인 강좌를 개설하여서 자 여기 보면은 여기 이렇게 그 계절 강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온라인 강좌를 개설하여서 방학 동안에 정규 수업에 다루지 못한 한국의 장르 문학의 특징을 학습하도록 하여 한국 문학에 대한 이해를 보충하도록 합니다. 그 외에도 문학 및 문화 콘텐츠 번역 인력이 필요한 출판사, 에이전시, 콘텐츠 분야의 기업 및 민간 단체와의 협력하에 인턴십 지원 사업을 통하여 수료생이 전문 번역가로 정착하기 위한 체계적인 지원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2023년부터 시행되는 2행기 정규 과정은 이렇게 하여 명실공히 석사 학위 과정 교육이 될 수 있도록 과정을 체계화하고 수준을 고도화함으로써 수료와 동시에 곧바로 전문적인 번역가로 활동할 수 있는 고급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합니다. 2008년 3개국 언어권 출신의 수료생들과 함께 출범할 당시의 번역 아카데미의 교과 과정은 단촐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1년 연수 과정이었고 번역 실습, 문체 실습이라는 번역 실기 관련 과목 외에 한국어, 중급 고급 한국어, 그리고 한국 문학 강독 및 이해, 한국 정신문화 혹은 예술 등 한국의 전통에 관한 지식을 주입하는 과목들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이후 변화를 모색하는 노력들이 꾸준히 있었지만 실제로 새로이 출범할 2행기 교과 과정은 특히 발전된 면모를 보여줍니다. 앞으로 시행착오도 있겠지만 규모나 내용 모두에 있어서 아카데미가 일궈낸 발전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명백한 사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제가 자꾸 틀리는데요. 자, 이것이 2022학년도 2학년도 그 문학 콘텐츠 번역 실습 고급 과정 기존 개설 과목이었고요. 그다음에 이것이 2년 과정 기존의 정규 과정 교과 과목입니다. 보면은 처음에 제가 보여드렸던 이것에 비하면은 교과 과정 흐름의 내용들을 비교하면은 교과 과정이 훨씬 더 단촐해졌고요. 단촐하고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나요? 이게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을 아무래도 못 받습니다. 제가 한 번 더 전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보면 도착어, 언어 숙달, 창의적 글쓰기 해서 그 도착어 언어에 관한 그 뭐라 그럴까 필력을 좀 더 향상시키는 그런 강의들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발전에도 불구하고 번역 아카데미는 분명한 한계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원 대학교로의 변신이 이를 극복하기 위한 올바른 해결책으로 떠올랐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발표자가 보기에 번역 아카데미의 한계는 제도적인 측면과 이념적인 측면에서 설명될 수 있고 앞서 지나치게 언급했듯이 이 한계들은 한국문학번역원에 소속된 상황 자체로 인해 필연적으로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도적인 측면에서의 한계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여기서 의문을 한번 제기해 보겠습니다. 번역 아카데미에 과연 어떤 위상을 부여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저의 질문입니다. 한국문학번역원에 부설된 교육기관인가 아니면 종속된 부서인가? 한국문학번역원의 조직도를 살펴보면 이번에 마지막으로 제가 한 번 더 좀 헤매보겠습니다. 예, 조직도를 보면은요, 그 한국문학번역 아카데미가 원장 그 아래에 격가지로 존재하고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직속 기관으로 4개 부서가 있는데 경영기획본부, 번역출판교류본부, 번역교육본부, 콘텐츠정보본부가 있습니다. 번역 아카데미는 보시다시피 번역전자도서관과 함께 부속기관처럼 존재하고 있지만 학사행정, 교무행정을 포함한 아카데미의 실질적인 기획과 업무는 모두 번역원의 하부 조직의 일부인 번역교육본부에서 관장을 합니다. 교육본부에서 관장을 합니다.
번역 아카데미는 이렇게 보면은 번역 아카데미는 조직을 갖춘 실질적인 기관이 아니라 명목상으로 존재하는 관념적 기관처럼 보입니다. 수강생들과 교수들이 엄연히 존재하므로 관념적이라는 표현은 사실 맞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번역원의 한 행정부서라는 착각을 일으키게 됩니다. 왜냐하면 번역교육본부가 한국문학번역원을 구성하는 조직의 일부로 위치해 있기 때문입니다. 번역 아카데미가 독립된 교육기관이 되지 않는 한 교육 주체인 학생과 교수는 교육과 연구의 측면에서 뚜렷한 한계에 필연적으로 부딪힐 수 밖에 없습니다. 먼저 교육의 측면에서 학생들이 부딪히는 한계를 들겠습니다. 일반 대학과 학점 교류가 불가능하고, 그다음에 학위 발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번역학이나 한국학 혹은 문화 교류와 관련된 공부를 계속하고 싶은 수료생들의 상위 과정 진학에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아카데미의 2년 수료증은 일반 대학에서 공인된 학력으로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아카데미 수료 이후 본국에서 번역학을 계속 연구하고 싶은 학생들에게도 아카데미에서 보낸 2년은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아카데미의 교육을 발판으로 한국이나 문화교류와 한국학이나 문화교류와 관련된 공부를 더 하고 싶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는 수료생 개인에게도 손실이지만 한국학과 한국의 국제문화교류에도 손실입니다. 또 다른 한계는 첫 번째 것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연구와 교류에서의 한계입니다. 현재 전임의 교원은 사실은 전임의 교원이라는 말 자체가 없는 말이었는데, 왜냐하면 제도적으로 근거가 없기 때문에 임시적으로 만든 자리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상한 이름을 갖고 있어요. 교수라는 명칭을 갖지 못하고, 전임의 교원은 교무행정팀에 소속되어 있어서 일반 대학 교수만큼 자율적이지 않습니다. 일반 대학도 물론 하나의 조직이기 때문에 그 조직 안에서 교수가 담당해야 할 그 임무라는 것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렇긴 하지만 좀 성격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율적이지 않고 그래서 않아서 번역원이 교인들 않습니다. 자율적이지 않습니다. 번역원이 교원들의 개인 활동에 간섭하거나 통제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교무행정팀이나 학사운영팀의 기획에 참여하는 것이 강의 다음으로 우선된 임무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타 대학과의 교류에 적극적으로 나서거나 개인적인 연구를 따로 설계하고자 하는 교원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카데미는 어디까지나 한국문학 번역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곳이고 연구기관은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어찌 보면 소소할 수 있는 문제이겠지만 일반 공공기관의 회기를 준수해야 하기 때문에 특히 겨울 학기 학사 일정에 무리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기를 11월 말 아무리 늦어도 12월 초에 다 마치고, 그리고 모든 성적 처리나 이런 것들이 12월 중순 안으로는 다 마쳐야 된다는 것. 그 때문에 학기가 일반 대학보다 2주 정도 먼저 시작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 행정적인 그 제약이 분명히 일반 대학과의 교류에도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 제도적에서 오는 한계에 대해서 지금까지 말씀드렸고요. 지금부터는 이념적인 측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비교적 객관적인 사실들을 간략하게 요약했습니다. 이제 저는 제 개인의 주관적인 의견을 제시해 볼까 합니다. 여기서 이념적이란 문화 정책과 관련된 것으로 정치적 이념과는 무관합니다. 처음으로 한류 그리고 세계화라는 표현이 등장한 이후 한국의 문화 정책을 떠받치는 커다란 한 축은 정권을 불문하고 문화 산업과 수출 시장의 확대를 연동시키는 것이었습니다. 번역 아카데미는 한국문학번역원의 설립 근거법에 따라 설립되었으므로 한국문학번역원의 설립 목적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한국문학번역원이 어떻게 규정되어 왔는지 그 역사를 되짚어보는 것은 번역 아카데미의 위상이 갖는 한계를 인식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 문학의 세계화와 이런 관점에서 먼저 한국 문학의 세계화와 한국 문학 번역권의 관계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한국 문학의 세계화라고 하는 개념이 처음 어떻게 등장했는지 하는 것과 관련이 되어 있는데요. 1996년 김영삼 정부는 그 해를 문학의 해로 지정하여 조직위원회를 발족시키고 여러 가지 문학 기반 조성을 위한 기본 사업들을 발표하는데 여기에 번역원 설립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의 이념적 배경과 목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제가 인용문을 제시하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될 표현들은 문학이 안고 있는 인간관계의 기본 속성에 입각하여 그 목표를 하면서 처음에 시작은 뭐냐면은 문학이 안고 있는 인간관계의 기본 속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목표를 어떻게 잡고 있냐면은 문학에 대한 올바른 이해, 문학을 통한 한국인의 정체성 찾기, 문학을 통한 인간상 회복, 문학을 통한 자연 회복, 문학을 통한 문학인의 위상 제고를 설정하였습니다. 이러한 목표 설정은 문학은 문학 자체의 중요성뿐만 아니라 부차적 주변 여건의 연계성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인식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의 기본 방향의 설정에 있어서 자 보면은 그 어떤 방향을 설정을 했느냐면요. 우리 문학의 세계화. 처음으로 우리 문학의 세계화라는 말이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문학 창작의 활성화, 뭐 지역 문학의 활성화 이런 것들이 있었고, 그리고 이렇게 사업의 설정에 있어서 그 여기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 이 인용문에서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 바로 문학 영역의 확대 방향이 세계 속의 한국 문학의 위상이 있어야 한다. 그렇게 생각을 했고, 그리고 또 하나는 문학인 스스로 창작 욕구와 지역 문학의 활성에 목표를 둠으로써 보다 광역화된 문학인 활동이 있어야 하겠다는 점에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위에 인용문에서 여기 인용문의 밑줄 친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제 말씀을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에 인용문에서 문학 자체의 중요성만큼 부차적 주변 여건의 연계성이 중요하다는 말에는 독서 시장의 축소와 창작 활동의 부진이라는 현실이 암시되고 있습니다. 고갈되어 가던 창작 욕구를 되살리고 창작 활동을 고무시켜 한국 문학의 번영을 도모하기 위한 타겟책은 국내 시장에서 입지가 좁아져가는 한국 문학의 활로를 해외 진출을 통해 모색함으로써 지역 문학에 머물러 있는 한국 문학을 세계로 진출시키는 것. 그리고 이를 위해서 문인들은 창작 욕구를 되살려야 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한국 문학의 세계화라는 비전이 등장하게 된 배경은 정종화 교수의 글 문학의 해 한국 문학의 세계화가 잘 설명해 줍니다. 정 교수는 세계화가 1995년에 한국 사회를 시류에 편승한 한시적인 유행어였으나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읽었어요. 근데 세계화가 1995년에 한국 사회를 지배한 하두였으며 이것이 정부의 정책 노선을 아우르는 말이 되면서 시작은 분명 시류에 편승한 한시적인 유행어였으나 그 성과에 따라서는 역사적인 의미를 가질 수도 있을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대통령 자신의 해석에 따르면 세계화는 국제적 경쟁에서 1등을 하는 것이었는데 이 용어는 우리 사회의 모든 분야를 세계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려 선진국의 대열에 자리 잡게 하기 위한 일체의 정책의 목표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세계화 1등, 이것이 문학과 만났을 때 문학의 세계화는 곧 노벨상 수상이라는 등식으로 이어졌고 한국 문학의 전략적 해외 진출의 필요성과 번역의 중요성이 이렇게 부각되었습니다. 문학의 해 조직위원회는 문학 기반 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한국 문학의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한 전략의 수립과 번역의 이론화, 번역과 양성 등의 기능을 수행할 번역원의 설치를 제시했습니다. 세계화라는 개념이 글로벌리제이션이라는 용어로 통용되던 그러니까
자본과 시장의 무한 개방이라는 개념과 혼동되면서 문학의 세계화에 대한 담론이 알게 모르게 생산과 판매를 촉진하는 시정과 유통의 논리로 물들 위험성에 노출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지울 수는 없지만, 아무튼 세계화의 화두가 세계 문학 속에서 고립된 한국 문학의 위상을 성찰하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는 사실은 다행한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여서 문학의 해 조직위원회는 약 100억 원 가량의 기금을 조성하였고, 이것을 한국문학 번역금고라고 하였습니다. 번역금고는 문예진흥원이 수행하던 기존의 한국문학 해외 소개 사업의 업무를 승계하여 2001년 한국문학번역이라는 이름의 공공기관으로 새로이 출범하였습니다. 이를 기본 골격으로 번역원은 2005년 다시 문해진흥법 제6장에 근거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의 특수법인으로 탈바꿈하면서 정부의 법정기관이 되었습니다. 자, 이제 지금까지는 문학번역원이 한국문학번역원이 어떻게 설립되었는지 그 출범하던 당시의 상황을 살펴보았는데요. 다음에는 세계화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한국문학의 세계화는 오늘에 이르기까지 한국문학의 세계 진출을 의미하는 목표로 존립하였고, 한국문학번역원이 추구해야 할 방향성은 2006년 한국문학번역원장에 취임한 윤지관 원장이 명확하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장승욱 작가에 의한 인터뷰에서 원장은 지구시대라는 자신의 표현에서 출발하여서 한국문학의 세계화에 대하여 번역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세계화는 교류와 소통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 인용문에서 중요하게 제가 떠올리고 싶은 표현은요, 당시 이미 세계화라고 하는 표현, 지구화라고 하는 표현들이 등장을 했고, 그것이 국가 간의 이제 경계가 허물어지고 교류와 소통이 활발해지고 있는 시대에 접어들었다 하는 그 사실, 그리고 지구라고 하는 의미라는 가는 하나의 공동체를 형성하는 행위를 가는 것이다, 이렇게 지향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지구화 시대에서 세계화라고 하는 것은 서로 소통하는 것, 이것이 더욱 중요해지게 되고, 그리고 그 소통의 기본은 결국 번역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문학의 세계화는 그 세부적인 차이를 무시한 포괄적인 글로벌이라고 하는 그런 모티브에 진행되던 경제적 차원의 지구화와 구분되어야 한다는 것이 이 인터뷰에서 명확해졌습니다. 한국문학의 세계화는 국제적 교류를 통해 한국문학을 세계문학의 일원으로서 자리잡게 함으로써 전 세계적인 문화 공동체를 구성하는 데 기여하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교류는 획일적인 환경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차이들 사이에서 공통점을 찾아가는 과정이며, 여기에는 다양한 부류의 인간들이 사회를 구성하고 삶을 살아가는 세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경제적 차원에서 벌어지는 시장의 세계화는 세계와 교류의 부정이라고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2010년 한국문학번역원의 근거법이 문예진흥법에서 다시 출판문화산업진흥법으로 이전되었습니다. 이 이면에는 한국문학번역 사업에 시장의 논리가 영향을 끼쳤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여기 출판문화산업진흥법의 제4조 2항을 보면은요,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4조 2항에는 어떤 표현이 있느냐면은 국제교류 협력 및 수출 시장 확대의 진흥 계획의 필수 사업 항목으로 하나로 꼽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수출, 시장 확대, 이런 개념들이 분명히 이 출판문화산업진흥법에 포함이 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문예진흥법은 문학을 상품과 시장의 논리로부터 방어하고 자율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던 법적 장치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인정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반면 출판문화산업진흥법은 문학예술로서의 문학이라는 예술적 문학작품과 그러니까 문학작품과 간행물이 동일한 문화적 가치로서 지원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근거법의 이관은 지원의 효율성을 위한 것이었다고 합니다. 한국문학번역원이 혹은 출판진흥원이 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 문학작품의 예술적 가치 혹은 정신적 가치를 무시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 시대를 지배해온 시장주의의 담론이 알게 모르게 문학번역 지원 사업에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지적하고자 할 따름입니다. 이제는 한국문학의 번역 출판 지원은 곧 번역서의 해외 수출의 지원이 됩니다. 교류로서의 세계화와 수출로서의 세계화라는 상충되는 두 개의 세계화 담론이 하나의 법 공간에 공존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모순적 상황이 한국문학번역원에 종속되어 번역 교육을 담당하는 아카데미의 성격 규정에 영향을 끼치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라 할 것입니다. 말하자면 아카데미의 교육은 한국문학 작품과 그 간행물의 수출에 기여하는 번역, 좀 고약하게 말해서 번역 도구의 양성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문학번역원은 또 한 번의 그 근거법을 또 바꾸게 됩니다. 그게 바로 문학진흥법인데요. 그러면 그 문학진흥법과 그다음에 번역 아카데미의 어떤 운명이랄까요? 그게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2016년 문학이 침체의 일로를 걷고 있던 상황에서 문학이 무너지면 한국 문화 전체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위기의식에서 문학의 저변을 튼실하게 다지고 문학 창작과 향유를 돕기 위한 문학진흥법이 제정되었습니다. 번역원을 출판산업문화진흥원에 흡수 통합시키려는 움직임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동안 쌓아온 한국문학의 세계화의 성과가 무너질 위험이 있다는 판단에 번역원은 본연에 걸맞은 근거법에 의거하여 존속하게 되었습니다. 문학진흥법은 문학은 한나라 문화예술의 기초가 되는 것으로 문화예술의 발전을 위해서는 문학에 대한 체계적인 보호 및 육성이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제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명시된 한국문학번역원 관련 조항들은 출판문화산업진흥법의 것들을 그대로 반복하고 있어서 문학진흥법이 보호 육성하고자 하는 문학이라고 하는 것이 한국문학번역원 관련 조항에서는 문학작품 및 간행물로 축소될 우려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2020년에 가서야 문학진흥법의 해당 조항은 한국문학으로 수정되어서 한국문학번역원의 근거가 마침내 완성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한국문학번역원 문학진흥법 제3장 한국문학번역원에 관련된 법조항들을 여기 써놓았는데요. 해당 핵심 사업 내용을 여기 한번 적어봤습니다. 제13조 1항에 체계적인 한국문학의 번역, 출판과 해외 홍보, 교류 사업을 위하여 한국문학원을 둔다. 이게 2020년 6월에 개정된 것입니다. 그전에는 출판문화산업진흥법에 의거해서 문학작품 및 간행물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한국문학이라고 바뀌었죠. 그다음에 한국문학번역원은 법인으로 한다. 한국문학번역원은 각호의 사업을 한다. 한국문학번역 출판사업, 한국문학의 번역가 양성사업, 한국문학의 세계화 관련 기획, 조사, 연구사업, 한국문학의 해외교류, 홍보 및 해외 진출 사업, 산업, 문학교류 활성화를 위한 외국문학의 한국어 번역 출판사업, 그 밖에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부대 사업. 그래서 여기서 지금 한국문학번역원에서는
한국문학 번역가 양성뿐만 아니라 그 번역 한국문학 외국어 번역 출판 지원 사업도 있고, 그리고 해외 문학과의 교류에 대해서도 많은 그 사업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활발하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한국문학번역원이 출판문화산업진흥법에서 문학진흥법으로 그 근거가 이전되고 법이 정비된 것은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명박 정부부터 문재인 정부를 거쳐 오늘에 이르기까지 한국의 문화정책의 노선이 다분히 자유주의적 논리와 연합되었다는 점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K-팝의 인기에 힘입어 중소기업 제품의 판매 촉진을 꾀했던 것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K컬처의 K는 국가의 문화적 정체성이나 한국 대중문화의 특성에 기반한 문화적 가치보다 해외 시장에서 창출해낸 재화적 가치에 따라 결정되는 경향이 빈번하게 관찰됩니다. 이처럼 지난 20년 가까이 지속된 한국의 문화 정책은 정권의 성격을 막론하고 경제 환원론적인 태도를 일관되게 유지해 왔습니다. 2020년 문체부에서 발표한 신한류 진흥정책 추진 계획 발표 브리핑은 시장 논리에 의한 일방적 진출과 그로 인해 발생한 문제를 잘 보여줍니다. 여기서 보면 그 신한류 진흥정책 추진이라고 해서 그 대한민국 정책 브리핑의 한 부분을 제가 인용을 했는데요. 한류는 연간 산업 성장에 크게 기여합니다. 한국수출입은행의 연구에 따르면 콘텐츠 $100 수출이 소비재 $248의 수출을 유발하고 합니다. 아예 문화와 그러니까 이 수출, 재화의 수출을 직접적으로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류 콘텐츠가 여전히 대중문화에 편중되어 있다는 점, 일부 지역에서 나타나는 반한 정서 등은 한류의 지속적인 확산을 저해하는 대표적인 문제적으로 지적되어 왔습니다. 이렇게 이 브리핑에 적혀 있습니다. 90년대 말에서 시작하여 2000년대 중반에 크게 위기를 겪었던 1차 한류, 지금은 우리가 1차 한류 이후로 신한류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그 1차 한류는 일회성을 띤 우연적인 것이어서 쉽게 소멸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한류는 일방적인 침투로 인식한 국가들에게서 오히려 이에 저항하는 혐한적 태도를 취하기도 하였습니다. 정부는 한류를 일시적이고 우연적인 유행이 아닌 지속 가능한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한류의 체계적이고 무엇보다 전략적인, 이건 제가 인용하는 말입니다. 전략적인 방법으로 접근해야 하고, 다양한 대중적 콘텐츠 개발과 전달의 중요성뿐만 아니라 상호주의적인 문화교류 또한 활성화할 필요도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1차 한류의 실패를 계기로 해외 서로 상호성이라는 것을 고려할 수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 저쪽에 우리 한국 문화 콘텐츠를 받아들이는 곳에 거기에 대한 그 배려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사실을 확인한 정부는 문화 정책과 그런데 보시다시피 전략적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고 했는데, 그 바탕에는 항상 문화적 생산과 향후에 내재한 경제적 부가가치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경제 정책이 깔려 있습니다. 한류가 대중의 삶 곳곳에서 소비에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을 확인한 정부는 문화 정책과 경제 정책을 더욱 긴밀하게 연계시키고 있습니다. 한국문학번역원은 이 이중성에서 자유로울 수 없으며 이는 국가 공공기관으로서 당연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그에 종속된 아카데미 교육의 이념은 무엇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거대 자본이 세계 시장을 휩쓰는 동안 유네스코는 문화의 다양성을 천명하며 자본의 힘으로 제조한 연예인들을 앞세워 오락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이익을 추구하는 엔터테인먼트, 이건 산업이죠. 오락이라기보다 엔터테인먼트를 문화의 장르에 넣을 수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참고로 보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K-팝은 화려한 대중적 성공에도 불구하고 해외 일각에서는 경멸의 시선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제는 인터넷상에서 확산되고 있는 웹툰의 차례입니다. 이 역시 대자본에 의해 유통되는 오락의 한 장르로서 한국이 창출해낸 영역입니다. 한국문학번역원은 웹툰을 문화나 영화 대본과 함께 번역 지원 대상으로 삼을 계획이고, 앞서 보았듯이 번역 아카데미는 이 분야의 번역
전문 번역 인력을 양성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웹툰은 대중문화 장르인가? 아니면 개인처럼 시장에 유통되는 오락의 한 장르인가? 이 질문은 가치에 관한 질문입니다. 아카데미가 이 문제에 대한 대답을 모색하는 주체가 될 수 있을까요? 여기서 아카데미는 다시 제도적 한계와 만나게 됩니다. 새로이 부상하는 대중적 문화 콘텐츠들의 문학성과 예술성을 연구할 수 있도록 번역 아카데미가 독립적인 교육 및 연구기관으로 거듭난다면 학술적이고 정책 중심적인 장을 열고 빠르게 변화하는 대중적 문화 현상에 대한 담론을 세계 속에서 선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문학 연구에 있어서, 한국 문학 연구에 있어서 비교적 보수적인 성향을 띠는 일반 대학은 대중문화의 흐름에 기민하게 대응하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여기 비문이네요. 한국문학 연구에 있어서 비교적 보수적인 성향을 띠는 일반 대학은 대중문화의 흐름에 기민하게 대응하기가 어렵습니다. 번역 아카데미를 모체로 하여 신설될 대학교는 문화의 토대는 바로 문학이라는 인식을 근본으로 하여 한국문학 번역에 관한 교육과 연구를 담당하고 번역의 영역을 문화 전반으로 넓혀가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변화하는 문화 현상에 대한 새로운 담론을 선도하고 더 나아가 세계 어느 나라보다 역동적인 한국 사회에서 새롭게 등장하는 대중문화 콘텐츠가 세계인들과 교류하고 그들에게 영감을 줄 수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한국 문학의 세계화를 달성하는 또 하나의 새로운 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